작가님의 단 한 번의 삶이라는 책입니다. 삶을 들여다보면 문득 이상하게 느껴진다. 이토록 소중한 것의 시작 부분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 시작은 모르는데 어느새 내가 거기 들어가 있었고, 어느새 살아가고 있고, 어느새 끝을 향해 가고 있다. 내 의지와 무관하게 시작된 삶이라는 사건, 예측 불가하고 불공평하고 질서 없는 진짜 인생을 사유하다. 아이와 로봇. 나는 11월생이다. 근대의 학교들은 대체로 1년 단위로 학생을 모집하기 때문에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난 아이들은 봄, 여름 출생에 비해 발육이 늦되어 학교 생활이나 학습에서 불리하다. 캐나다 아이스하키 청소년 명문 구단 선수들의 생일을 분석했더니 전체 선수의 40%가 1월에서 3월 사이에 태어났고, 상반기 출생 선수까지 합치면 무려 70%까지 이른다는 연구가 있다. 11월과 12월에 태어난 선수는 모든 엘리트 하키팀에서 10%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캐나다에서 태어났다면 아이스하키 선수는 포기하는 게 현명했을 것이다. 아이스하키는 신체적으로 접촉이 많고 덩치가 중요하다. 성장기 아이들에게 몇 달 차이는 체격과 체력에서의 큰 격차를 의미한다. 몇 달 먼저 태어난 것만으로도 선수로 선발되는데 크게 유리하다. 11월에 태어난 것만으로도 동년배들에 비해 크게 불리했는데 엄마는 그도 모자라 나를 한 해 일찍 국민학교에 입학시켰다. 세상에 태어난 지 5년 3개월 만에 국민학교 입학식에 서 있게 된 것이다. 그 시절의 사진을 보면 또래보다 확실히 작고 발육이 덜 됐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운동장에서 하는 모든 신체적 활동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먼 훗날 엄마에게 왜 그렇게 일찍 국민학교에 보냈는가 물어보았더니 동네에 유치원이 없어서였다는 참으로 그분다운 답이 돌아왔다. 이제는 이해한다. 더운 물도 나오지 않는 전방의 셋집을 전전하며 첫 아이를 키우는 5년이 도시 여자 엄마에게 쉽지는 않으셨으리라. 10살 때 양평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이전에 거의 모든 기억을 잃었지만 지금도 남아있는 몇몇 장면이 있다. 국민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 화장실을 가리지 못해 사고가 났고 선생님이 집으로 이를 알렸다. 반 아이들이 모두 얼굴을 찌푸리며 나를 피하는 가운데 담임 선생님이 그래도 침착하게 나를 어딘가로 따로 데려가 집에서 사람이 올 때까지 같이 있어 주었다. 출타 중이었던 엄마 대신 집에 와 있던 친척 누나가 학교로 와서 나를 데리고 갔다. 이후로 오랫동안 나는 학교에서는 화장실을 가지 않고 끝까지 참아보는 버릇이 생겼다. 대학에 가서는 하루 종일 학교에 머물렀으므로 집 화장실처럼 여길 화장실 하나를 정해놓고 거기만 다녔다. 캠퍼스 안에 예배당이 하나 있었는데 평소에는 고요하고 인적이 없어서 거기로 정했다. 국민학교 2학년 때에도 담임 선생님이 방과 후에 나만 남겨 따로 글씨 연습을 시켰다. 발육이 늦고 다른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 마음이 쓰이셨던 것 같다. 글씨 연습을 하던 그 노트의 이미지가 지금도 선명하다. 독수리 필기장이라는 제목은 조금 거센 필체로 쓰여 있었고 표지 속 독수리는 날카로운 부리와 눈으로 나를 노려보고 있었다. 신체 발육만 늦은 게 아니라 지력이나 사회성 발달도 뒤처졌던 것 같다. 게다가 1년에 한 번씩 다른 지방으로 임지를 옮기는 군인 아버지 때문에 전학을 6번이나 해야 했다. 학교를 너무 일찍 들어간 어린이에겐 지금이 아닌 당시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가혹한 데가 있다. 엄마도 가끔 나를 일찍 입학시킨 것을 후회하곤 했다. 당신 보기에도 아들이 또래보다 작고 성적도 좋지 않았던 것이다. 보상이라도 하겠다는 듯 엄마는 매일 아침 우유 500ml를 마시게 했다. 그래야 키도 쑥쑥 크고 머리도 좋아진다는 것이었다. 매일 마신 우유의 효과라기보다는 뒤늦게 작동한 유전자 시계의 명령에 따라 나는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키가 자랐고 2차 성징의 발현도 시작되었다. 어려서부터 운동에는 끼지 못했으니 체력은 매우 약해서 고등학교 입학 체력장에서는 참가만 하면 받을 수 있는 점수인 16점을 받았고
100m를 달리는데 18초나 걸렸다. 고등학교 1학년 말의 성적은 반에서 중간 정도였고 부모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낼 수 있을지 걱정하기 시작했다. 2학년에 올라가면서 특별활동반으로 영어반을 선택했다. 영어로 소설을 읽는다는 소개에 혹했던 것이다. 독서는 내가 가장 자신 있는 일이었다. 첫 시간에 의욕 넘치는 영어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아이작 아시모프의 SF 단편 거짓말쟁이를 복사하여 나눠주었다. 자연스럽게 그 반의 리더가 된 아이가 있었는데 전교 학생 회장이었고 나와는 같은 반이었다. 유인물을 나에게 넘겨주면서 그는 학생 회장다운 단정하고 상냥한 서울 토박이의 조금 간지러운 톤으로 물었다. 영아야, 괜찮겠니? 너무 어렵지 않겠어? 영어반은 전두환 정권의 과외 금지 정책으로 재학생 대상의 학원이나 과외 수업이 금지돼 있던 그 시기에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의 보충 수업처럼 운영되는 특별활동반이었는데 나만 몰랐던 것이다. 어쨌든 나는 학생회장의 따뜻한 염려에 마음을 무시하고 그 반에 계속 남았다. 도수 높은 근시 안경을 쓴 영어반 선생님은 열의가 넘치셨고 당시에는 국내에 번역도 되지 않았던 거짓말쟁이는 무척 재미있었다. 무엇보다 이 단편이 수록된 연작 단편집 아이로봇에는 유명한 로봇 3원칙이 처음으로 등장한다. 제1원칙, 로봇은 인간에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위험에 처한 인간을 모른 척해서도 안 된다. 제2원칙, 제1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제3원칙, 로봇은 제1원칙과 2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로봇 자신의 존재를 지켜야 한다. 거짓말쟁이에는 사람의 마음을 읽는 텔레파시 능력을 가진 로봇 RB-34, 일명 허비가 나온다. 로봇 심리학자 수전 켈빈 박사는 연하의 연구원인 애쉬가 자기를 사랑하기를 바란다. 로봇 허쉬는 애쉬도 켈빈 박사를 사랑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켈빈 박사는 로봇 허비가 모두가 내심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줄 뿐이라는 것을 알아차린다. 바로 로봇 3원칙의 딜레마 때문이다. 예컨대 그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 라고 고지곳대로 말해줄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을 들으면 짝사랑을 하는 인간의 마음을 다치게 하여 해를 가하게 되기 때문이다. 제1원칙 위배. 하지만 그렇다고 대답을 하지 않으면 인간에 대한 복종의 의무인 제2원칙을 위배하게 된다. 제대로 대답하지 않아 화가 난 인간이 로봇을 부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로봇은 자신의 존재를 보호해야 하는 제3원칙을 위배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 이 원칙은 지금 우리가 쓰는 로봇 청소기에도 적용되어 있을 것이다. 로봇 청소기는 당연히 인간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 또한 로봇 청소기를 다른 인간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1원칙. 로봇 청소기는 물론 1원칙을 어기지 않는 범위에서 인간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 제2원칙. 청소를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동시에 계단이나 구멍을 감지하면 멈춰서서 자신의 존재를 보호해야 한다. 제3원칙. 나는 이 로봇 3원칙에 이상할 정도로 끌렸다. 나중에 여러 사람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것을 화제로 대화를 시도했지만 흥미를 보인 이는 거의 없었다. 내가 로봇을 만들 것도 아닌데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같은 표정이었다. 그 영어반 선생님이 아직 살아계실지 모르겠지만 반에서 가장 눈에 안 띄던 학생이 먼 훗날 인간보다 더 인간 같은 안드로이드를 주인공으로 한 장편 소설의 작가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마음이실까 가끔 생각해 보곤 한다. 그러나 영어반 시절에서 가장 많이 떠올리는 장면은 역시 유인물을 넘겨주며 내게 상냥하게 말을 건네던 전교 학생회장의 부드러운 적대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어서 환대보다 적대를, 다정함보다 공격성을 더 오래 마음에 두고 기억한다. 어떤 환대는 무뚝뚝하고 어떤 적대는 상냥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게 환대였는지 적대였는지 누구나 알게 된다. 대학교 신입생 시절도 끝을 향해 가던 11월, 나는 성당 청년 성가대에서 베이스 파트로 활동하고 있었고 막내였다. 생일을 하루인가 이틀인가 앞둔 날
성당 지하 성가대 모임방에 모여 있었는데 갑자기 불이 꺼지고 문이 열렸다. 불을 붙인 초가 꽂힌 작은 케이크를 들고 성가대원들이 들어왔다. 성가대원들답게 화음까지 넣은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면서였다. 18살에 처음 경험한 제대로 된 생일 축하였다. 그 전까지 생일엔 엄마가 끓여주는 소고기 미역국이 전부였고 케이크와 초까지 준비한 이런 깜짝 축하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이다. 첫 반응은 당황이었다. 18년 전에 강원도 산골에서 태어난 것이 이렇게 환영받을 일일까? 내가 이런 것을 받을 자격이 있을까? 초를 끄고 불이 켜지자 다시 모두의 환한 얼굴이 보였다. 하나하나 환대의 인격화였다. 누군가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그들이야말로 천사였고 동방박사들이었다. 뭐라고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그 순간이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도 가장 인상적인 생일의 기억으로 남아있다. 가장 낮은 자로 이 세상에 온 구세주의 탄생을 가장 축일로 기념하는 종교여서 그런지 성가대원들은 누군가의 생일을 참 열심히도 그리고 그럴듯하게 축하해 주었다. 아이의 생일을 축하하는 풍습이 거의 없는 가정에서 자란 나에게는 일종의 문화 충격이었다. 구세주의 탄생은 그렇다 쳐도 평범한 인간의 생일은 왜 축하하는 것일까? 그것은 고통으로 가득한 삶을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서로에게 보내는 환대의 의례일 것이다.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좋은 곳에 온 사람들끼리 환대하는 것은 쉽다. 원치 않았지만 오게 된 곳, 막막하고 두려운 곳에 도착한 이들에게 보내는 환대야말로 값진 것이다. 생일 축하는 고난의 삶을 살아온 인류가 고안해낸 생의 실존적 부조리를 잠시 잊고 내 주변에 너와 같은 문제를 겪는 이들이 있음을 잊지 말 것을 부드럽게 환기하는 의식이 아닐까 싶다. 괴로움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동료들이 주는 이런 의뢰마저 없다면 삶이 내 의지와 무관하게 강제로 시작된 사건이라는 우울한 진실을 외면하기 어렵다. 그런데 로봇 3원 측은 16살의 나에게 왜 그렇게도 인상적이었을까? 저 3원 측의 로봇 대신 아이를 인간 자리에 부모를 넣어보니 이해가 되었다. 한창 사춘기였던 그 시절에 나는 부모에게 해를 가하지 않고 부모의 지시를 따르면서 동시에 스스로를 보호해야 하는 참으로 어려운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부모에 의해 창조되었고 부모의 통제 하에 있었다는 점에서 나와 로봇은 별로 다르지 않았다. 야로의 희망. 엄마는 큰 수술과 입원을 여러 번 겪었다. 전쟁과 전후에 혼란을 겪은 피란민 세대답게 엄마는 시스템이나 절차 같은 것은 믿지 않았다. 언제나 뒷문과 야로가 있다고 생각했다. 아는 의사나 안 되면 지인의 지인이 아는 의사라도 찾으려 했다. 친정 조카의 아내,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질부가 종합병원의 수간호사였는데 그 경력 때문에 무슨 일만 생기면 엄마는 질부를 호출했다. 수간호사를 그만두고도 몇십 년은 엄마에게 시달렸던 것 같다. 질부에게도 그럴 정도였으니 자식에게도 당연히 그런 것을 기대했다. 그러나 나는 아는 의사가 없었다. 그것도 엄마에게는 변명이 되지 않았다. 어떻게 버젓한 의대가 있는 종합대학을 7년이나 다니고도 아는 의사가 하나도 없을 수 있는지 이해를 못했다. 지인의 지인의 지인이라도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엄마에게는 살아오면서 뒷문과 야로로 성공한 경험이 좀 있었던 것 같다. 어렸을 때는 몰랐지만 집안 돌아가는 사정을 웬만큼 알고부터는 엄마의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다. 가장 큰 성과는 아버지의 재취업이었다. 중령으로 계급 정년에 걸려 군문을 떠난 아버지는 한 1년은 집에서 그냥 쉬었다. 그 무렵 나는 사춘기를 지나고 있었고 언제나 부재에 가까운 상태이던 아버지와 하루 종일 집에 같이 있는 상황이 어색하고 불편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방바닥에 굴러다니는 머리카락이 정전기에 반응한다며 정전기를 이용한 청소 도구를 툭 커내면 성공할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일론 천에서 발생하는 정전기로 먼지와 머리카락을 청소하는 시범도 보였다. 나는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런 게 가능하면 왜 세계적인 기업들이 벌써 안 만들었겠냐고 일소에 붙였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3M에서 아버지가 만들려고 했던 바로 그 정전기 청소포를 출시했고 나도 열렬한
사용자 중 하나인데 그걸 쓸 때마다 몸을 쪼그려 방바닥에서 유심히 머리카락을 집어 올리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른다. 엄마는 나보다 훨씬 더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못마땅해 했을 뿐 아니라 어서 해결해야 할 골칫거리로 보았기에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아버지라고 은퇴 후 계획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마지막 근무지였던 충주에서 아버지는 부업 삼아 양봉과 버섯 농사를 시도했는데 그럭저럭 산출이 괜찮았다. 둘 다 인적이 드문 산속에서 해야 하는 일이었던 걸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본질적으로 내향인이었다. 문제는 엄마는 버섯 농사꾼이나 양봉업자의 아내로 시골에서 살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어려서 외할머니를 여인 엄마가 어머니라 부르며 따르던 분이 서울 은평구 신사동에 살고 계셨는데 어떤 계기로 그분의 수양딸이 되었는지는 모른다. 아마 여군 시절의 상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당신이 여군이었던 과거를 숨기려다 보니 자식들에게 감추었던 것 같다. 엄마는 이분을 통해 군 출신의 힘있는 사람들과 연결을 시도했다. 그리고 동시에 과천 사모님이라고 부르던 오래전 아버지가 군에서 상사로 모시던 분의 부인에게도 청탁을 넣었다. 아버지의 월악산 꿀벌들이 부지런히 모아온 설탕 한 숟갈도 타지 않은 100% 천연 벌꿀 같은 선물을 철마다 받아온 이 과천 사모님의 연출이 엄마의 희망이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 덕에 아버지는 시중은행에 예비군 대대장 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다른 백으로 밀고 들어오는 지원자와 마지막까지 다투었는데 최종적으로 아버지가 된 것이다. 엄마는 이 기쁜 소식과 자신의 활약을 거실에 있는 전화통을 붙잡고 하루 종일 지인과 친지들에게 알렸고 자연스럽게 내 귀로도 들려왔다. 엄마에게 종합병원은 군과 다르지 않았다. 병원장이 있고 그 아래는 의사들이 있고 간호사를 비롯한 다른 직군의 의료 인력이 하부를 이룬다. 엄마 눈에는 명령 체계와 서열이 분명해 보였다. 부대장과 장교, 부사관과 사병으로 구성된 군부대를 똑 닮았고 70에서 80년대의 군은 그렇게 청렴하다고는 볼 수 없는 인맥과 출신, 때로는 뇌물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곳이었기에 병원 역시 그럴 것이라 확신했다. 따라서 당신이나 아버지, 동생이 병원에 입원할 때마다 야로를 통한 특별 대우를 받았고 그게 되지 않을 때면 자식 공부시켜놔봐야 소용이 없다는 식으로 못마땅해 했다. 엄마가 그런 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나는 이름이 좀 알려진 뒤에는 엄마가 입원한 병원에 갈 때마다 의료진이 혹시라도 나를 알아보지 않도록 조심하고 노력했다. 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엄마는 의료진을 만날 때마다 우리 큰아들이 소설가 아무개인데 혹시 아느냐고 물었던 것이다. 간호사가 너 안다더라? 네 책 많이 읽었대?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으면 나는 병원 방문 횟수를 줄일 수밖에 없었다. 엄마의 아들 불효자 만들기 프로젝트는 계속되었다. 엄마는 내가 누구인지 병원에서 알면 내가 병원에 더 자주 올 것이고 병원에서도 당신을 특별 대우할 거라 생각했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엄마는 내 책의 독자인 간호사나 의사가 자꾸만 내가 왜 오지 않느냐고 묻는다며 내 죄책감을 자극했고 이것은 내게 큰 괴로움이었다. 이런 식의 일들이 병원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으므로 나는 정반대의 편향을 갖게 되었다. 부탁을 해도 될 만한 일도 부탁하지 않게 되었고 아는 사람이 있는 곳이면 피해 다니는 사람이 되었다. 엄마의 바람대로 살지 않으려면 나 자신이 아예 다른 종류의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40대 초반에 뉴욕에서 잠시 살게 되어 아파트를 구해야 했다. 뉴욕에 아는 사람이 있다며 소개를 해주겠다는 이들도 있었다. 친절은 고마웠지만 앞서 말한 편향 때문에 나는 그런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래서 직접 가서 눈으로 보지도 않고 중개사가 인터넷에 올려놓은 사진만 보고 살 집을 구해버렸다. 계약서는 이메일로 주고받았다. 번거로운 일이 많았지만 마음은 편했다. 여행도 마찬가지여서 지금까지 많은 도시를 다녔지만 정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행지에 지인이 살고 있는 것을 알아도 연락하지 않는다. 그저 그가 이 도시에 있겠거니 생각하면서 여행자로서 겪을 일을 겪는 쪽이다. 어떤 식으로 살든 인간은 다 익숙해진다. 나는 지인과 야로에 의존하는 엄마 방식과는 좀 어렵더라도 혼자 밀고 나가는 내 방식이 이제는 더 익숙하다. 익숙할 뿐 아니라 이게 더 현명하다고까지 생각한다. 우리와 같은 시기에 평소 알고 지내던 부부가 지인의 도움으로 맨해튼에서 1년을 지낼 아파트를 구했는데
내가 인터넷으로 매물 사진만 보고 일면식도 없는 현지 부동산 중개인에게 구한 곳보다 더 나아 보이지는 않았다. 지인 덕을 보는 경우가 많아 보여도 내 막을 들여다보면 별로 그렇지도 않은 경우가 꽤 있었다. 지인이 개입된 일은 냉정하게, 거절하기도 어려워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여야 할 때도 많다. 의료계에 VIP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반가웠다. 이 증후군은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사람이나 의사 자신에게 특별한 사람, 특히 본인의 가족을 수술해야 할 때 의사들이 긴장하고 부담감을 느껴 도리어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를 내는 현상을 말한다. 부담감도 부담감이지만 환자가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꼭 해야 할 검사를 누락하기도 한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VIP 증후군은 과연 의료 현장에서만 일어날까? 예를 들어 내 자녀의 교사와 내가 친구라면 내 자녀는 더 좋은 교육을 받게 될까? 경찰관을 알고 법관을 알고 정치인을 알고 유명인을 알면 삶이 더 편하고 좋아질까? 친구가 자기 자식의 글을 읽고 소설가의 자질이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해 달라고 하면 내가 사실대로 말하게 될까? 언젠가 엄마에게 이 VIP 증후군의 사례를 들며 아는 의사의 무용함, 아니 위험성을 설득해 보았지만 씨알도 먹히지 않았다. 싫으면 그만둬라 같은 말이 돌아왔을 뿐이다. 아버지는 엄마의 뜻대로 은행의 예비군 대대장으로 재취업했다. 주변에서는 아버지의 행운을 부러워했고 엄마의 노력을 칭송했다. 그러나 아버지의 직장 생활은 덜컥였다. 사회성이 부족한 아버지가 은행이라는 낯선 조직에서 버티기 위해서는 알코올의 도움이 필요했다. 자주 만취해 새벽이 되어서야 귀가했고 부부간의 불화가 잦아졌다. 엄마가 지인과 인맥을 동원해 어렵게 얻은 자리였으나 오래 다닐 수도 없었다. 어느 밤 아버지는 문이 닫힌 안방에서 그래도 끝까지 버텨보라고 호소하는 엄마에게 이제는 더 못 버틸 것 같다고 거의 울듯이 토로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는 명예퇴직 동의서에 도장을 찍고 은행을 떠났다. 그 무렵 아버지가 양봉에 대해 꿈꾸듯 말하던 모습들이 기억난다. 벌통을 철마다 적당한 자리에 옮겨놓고 나는 산속에 텐트 치고 꽃이나 보면서 쉬면 돼. 아무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어. 나는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다. 버섯 농사에 대해서도 뚜렷한 비전이 있었다. 폐터널을 하나 임대해 거기서 축축한 나무 둥치에 버섯 포자를 심고 저절로 자라기만 기다리면 된다고 했다. 물론 그렇게까지 쉬울 리야 없겠지만 나는 그런 삶이 아버지에게 더 어울렸을 거라고 10배는 더 만족스러웠을 것이고 경제적으로는 덜 풍족했을지라도 우리 가족에게도 좋았을 거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있다. 엄마의 마지막 병원 생활은 중증의 알츠하이머 때문이었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으로 병원들은 거의 격리 상태가 지속되었다. 그때쯤 엄마는 더 이상 의료진을 붙잡고 큰아들이 누구인지를 말할 수 없었고 어서 아는 의사를 찾아오라고 나를 닥달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나는 잘 알고 있었다. 엄마의 정신이 온전했다면 최후까지 포기하지 못했을 희망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우물정자 1000개. 아버지에 대해서도 할 얘기가 좀 있다. 어렸을 때 아버지는 내가 글씨를 너무 못 쓴다며 우물정자를 하루에 1000개씩 쓰라고 했다. 글씨를 잘 써야 성공한다고 굳게 믿었던 아버지는 제멋대로인 내 정신세계가 그대로 반영된 글씨를 못마땅해 했다. 나보다 인생을 한참 오래 산 분의 말이고 반박할 논리도 떠오르지 않아 나는 매일 우물정 천자를 쓰기 시작했다. 우물정자를 그리 써도 내 글씨는 나아지지 않았다. 아버지의 교수법은 효과가 없었다. 팔만 아팠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는 펜 글씨 교본이라는 것을 사서 연습하기도 했다. 혹시 나중에 자필로 답안을 작성하는 사법시험 같은 것을 볼 생각이었다면 좀 더 열심히 했겠지만 어쩐지 법복을 입고 남의 운명에 개입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 같았다. 대학원을 졸업하고 군에 입대한 것이 1993년이었다. 한글과 컴퓨터사가 창립된 해가 1990년이니까 그때 이미 많은 대학원생들은 워드 프로세서로 글을 쓰고 있었고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글씨에 자신이 없던 나는 일찍부터 타자를 배웠고 전동 타작이라는
신문물이 나오자 부모를 졸라 선물로 받았다. 훈련소를 나와 자대에 배치되자 글씨 잘 쓰는 사람은 손을 들라고 했다.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이 출시된 지 몇 년 되었지만 여전히 군에서는 글씨를 잘 쓰는 사람을 필요로 했다. 군대의 브리핑에는 반드시 궤도가 필요했다. 전지 크기의 백지에 반듯하게 사람 손으로 글과 도표를 쓰고 그려야만 했는데 그런 일을 하는 병사가 궤도병이라 불렸다. 저 녀석은 편하게 앉아 글씨만 쓰겠군. 다들 궤도병을 부러워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그렇게 한가한 보직도 아니었다. 상관 앞에서 브리핑을 해야 하는 간부들이 잠도 안 재우고 끝없이 궤도를 다시 쓰게 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나는 헌병대 수사과에 배치되었는데 다행히 손으로 글을 쓸 일이 거의 없는 보직이었다. 대신 4벌씩 수동 타자기와 2벌씩 전동 타자기, 컴퓨터 자판을 다 잘 쳐야만 했다. 타자기부터 컴퓨터 자판까지를 다 경험한 늙은 사병인 내게는 어렵지 않은 일이었으나 다른 병사들은 각기 자판의 배열과 사용법이 다른 기기들 사이에서 꽤 헤맸다. 유지비를 아끼기 위해 분량이 많은 조선은 4벌씩 수동 타자기로 철거덕 철거덕 요란한 소리를 내며 타이핑했다. 손가락 힘이 많이 필요했다. 검찰로 보내는 의견서 같은 문서는 분량도 좀 적었고 또 군 검사들이 깔끔한 문서를 선호했기 때문에 2벌씩 전동 타자기로 작업해 질이 좋은 종이에 인쇄했다. 마지막으로 육군본부나 국방부로 보내는 첩보 보고는 굳이 출력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컴퓨터 키보드로 입력했다. 하루 종일 이 세 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일했는데 내 타이핑 속도가 빨라서 간부들이 좋아했다. 총각을 다투는 일은 모두 나에게 떨어졌고 사건들 중에 느긋하게 처리할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야근이 잦았다. 수사과에 배치된 지 얼마 안 돼서 사단본부의 행정병 고참들이 나를 불러냈다. 메시지는 간단했다. 아직 간부들은 워드 프로세서의 고급 기능을 모른다. 명심해라. 육군에는 글자 크기가 단 2개다. 보통 크기 그리고 2배 크기다. 포인트 같은 것은 잊어라. 이탈릭이나 볼드체, 역상 같은 다양한 꾸밈을 시도하지 마라. 단 밑줄 긋기는 허용된다. 너 하나 잘 보이려고 온갖 기능을 간부들에게 보여주면 나중에 우리 모두 고생하게 된다. 알았나? 대부분 대학을 다니다가 왔거나 졸업하고 온 행정병들은 나만큼이나 문서 작성 프로그램을 잘 다뤘지만 일종의 담합을 통해 일부러 낮은 수준의 기능만 사용하고 있었다. 러다이트 운동 같은 기술 지체가 일어나는 현장이었는데 이런 사보타주가 그 후로 얼마나 더 가능했을지는 모르겠다. 내가 등단하던 1995년 무렵만 해도 선배 작가들은 대부분 원고지에 손으로 글을 쓰고 있었다. 당시에 높이 치는 문학 편집자의 능력 중에는 유명 작가의 악필 해독이 있었다. 샘터사에서는 오랜 세월 최인호 선생님의 원고를 받아 편집 가능한 파일로 만드는 편집자가 있었다. 글을 워낙 흘려 쓰시는 분이어서 본인도 나중에는 뭐라고 썼는지 못 알아볼 정도의 원고도 그 편집자는 판독할 수 있었다. 등단 이후 툭하면 받았던 질문은 소설을 컴퓨터로 쓰면 손으로 쓰는 것과 어떻게 다르냐는 것이었다. 신세대 작가들은 곧잘 이런 질문을 받았고 이런 질문에는 손으로 한자 한자 꾹꾹 눌러 쓰는 것이 참된 작가의 자세이고 키보드로 빠르게 타이핑해 프린터로 찍어내는 소설은 충분한 사유가 뒷받침되지 않은 속성문학이라는 당시의 통념이 깔려 있었다. 타자는 오랫동안 낮은 직급의 여성 사무원들이 해온 일이었다. 실업계로 진학한 가정 형편이 넉넉지 않은 여성들에게 타자 자격증은 부기나 주산과 함께 필수였다. 그래서 더 폄하되었던 것 같다. 선배 작가들은 붓글씨도 멋지게들 잘 썼다. 언젠가 한 선배 문인이 양평에 짓고 있는 집에 상량식을 한다고 해서 구경을 갔는데 그 자리서 붓을 들고 대들보에 붙일 문구를 일필휘지로 써내려가는 것도 보았다. 이런 분들에게 모니터 앞에 앉아 키보드나 두들기고 있는 젊은 작가들이
어떻게 보였을까? 지금은 거의 모든 작가들이 컴퓨터로 작업을 할 것이다.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바로 소설을 쓰는 작가도 있다던데 나는 아직 엄지 두 개로는 긴 글을 쓰지 못한다. 앞으로도 못할 것 같다. 기술과 나의 경주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버지는 내가 공인회계사가 되기를 바랐다. 경영학과에 보낸 것도 그 때문이었다. 아버지의 바람과는 달리 나는 회계가 정말 싫었다. 첫 학기 시작하자마자 포기했다. 회계 원리 첫 수업에서 회계는 경영의 언어라는 말을 들었는데 내가 좋아하는 언어는 문학의 언어였다. 그 언어는 모호하다. 이것을 말하면서 동시에 저것을 말하고 저것을 말하면서 이것을 말한다. 때로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 언어이며 사람에 따라 무한히 다르게 해석된다. 회계가 그랬다가는 큰일이 날 것이다. 그런데 문학은 그래도 된다. 그래서 좋았다. 아들이 글씨 잘 쓰는 공인회계사가 되는 것이 아버지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성공의 길이었던 것 같다. 누구도 시대의 한계, 환경의 한계를 쉽게 넘어갈 수 없다. 내 아버지도 예외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을 내게 권했다. 그러나 나는 소설가가 되어버렸다. 1995년 윈도우 95 출시는 전 세계적 사건이었다. 뉴욕, 도쿄, 파리 같은 도시에 윈도우 95를 구입하려 밤을 새우는 고객들의 긴 줄이 늘어섰다. 얼마나 요란했던지 아버지마저도 컴퓨터를 배우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최선을 다해 가르쳤고 아버지는 독수리 타법으로나마 키보드로 글자를 입력하는데 성공했다. 군에서 타자기를 몇 번 다뤄본 경험이 있어서 거기까지는 그럭저럭 되었다. 그러나 끝내 넘지 못한 장벽이 있었으니 바로 마우스 더블 클릭이었다. 버튼을 누르는 아버지의 검지는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빨랐다. 자 보세요. 따닥따닥. 이게 왜 안 되세요? 아버지의 얼굴만 붉어질 뿐이었다. 더블 클릭에 견고한 벽 앞에 주저앉은 아버지는 컴퓨터 배우기를 포기했다. 거기서 멈췄으니 끝내 스마트폰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 채 젊어서 익힌 기술만 사용했다. 아버지의 예상과는 달리 글씨를 잘 쓰는 사람들이 출세하는 미래는 오지 않았다. 내가 어렸을 때는 다들 미래의 지구가 인구 폭발로 멸망한다고 했다. 대한민국 역사 박물관에는 당시의 가족계획 포스터가 전시되어 있었다. 사단법인 임신 안 하는 해 캠페인 본부라는 곳에서 제작한 이 포스터에는 내일이면 늦으리 막아보자 인구 폭발이라는 푯말을 든 고바우 영감 캐릭터가 그려져 있다. 석유가 고갈되어 전쟁이 빈발하리라는 경고도 넘쳤다. 또 누군가는 미국과 소련 사이에서 핵전쟁이 일어나 인류가 절멸될 것이라 했다. 어디선가는 공산주의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 했다.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었던 이야기들인데 실현은 되지 않았다. 모두가 말한다고 진실은 아니다. 첫 책을 냈을 때 아버지에게도 사인을 해서 한 권을 보냈다. 며칠 후 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다. 책을 다 읽었는데 몇 군데 오자가 있더라며 하나하나 불러주었다. 일부는 오자가 맞았지만 대부분은 아니었다. 고맙다고는 했지만 기분이 좋지 않았다. 첫 책을 낸 아들이 듣고 싶어할 말이 고작 오자 지적일 리가 없지 않은가. 살아생전 아버지가 바란 것과 내가 바란 것은 언제나 달랐고 우리는 끝내 화해하지 못했다. 그것은 아버지 죽음 이후에도 이어졌다. 다음은 그 이야기다. 기대와 실망의 왈츠. 남쪽 도시에서는 고층 아파트가 쭉쭉 올라가고 있었다. 미분양이 속출한다는 뉴스를 본 것 같기도 한데 시내와 외곽을 가리지 않고 아파트 건설이 한창이었다. 이틀 연속으로 열리는 강연을 위해 구도심에 잡은 숙소는 나지막한 건물들 속에서 혼자 높이 솟아 있었다. 일제강점기와 근대화 시기에 번창했던 동네에는 근대의 기억들이 낮고 단단해 보이는 석조 건물들에 남아 있었지만 쇠락의 기운이 완연했다. 폭탄 세일, 광고 전단지가 뿌려진 텅 빈 가게들의 앞유리 창에는 임대 표지가 붙어 있었다. 검은 대리석으로 마감한 숙소 1층에는 호텔 프런트와 프랜차이즈 카페, 순두부집이 입점해 있었다. 예약을 위해 인터넷 지도로 살펴보았을 때는
눈에 띄지 않던 것들이었다. 바로 옆 건물은 대학병원이었고 걸어서 5분 거리에는 주교 좌성당과 유명 백화점이 있었다. 객실은 17층이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어두웠다. 두꺼운 커튼으로 창을 가려 놓았겠느니 생각했는데 암막 롤스크린이었다. 커튼은 없었다. 롤스크린을 올리자 그제야 전망이 보였다. 낮게 엎드린 근대 건축물들 사이로 우뚝 선 호텔이라 전망은 시원했다. 호텔은 나쁘지 않은 위치에 등급도 높았는데 곳곳에 무신경하다 싶은 데가 있었다. 내려져 있던 롤스크린이 그랬고 다림질이 되어 있지 않은 꾸깃꾸깃한 침대 시트가 그랬다. 슬리퍼는 바삭거리는 비닐로 포장돼 있었는데 누가 뜯으려다 다시 집어넣었는지 반쯤 봉지 밖으로 빠져나와 있었고 TV를 켜니 호텔 홍보 화면만 보였는데 어떻게 해야 다른 채널로 넘어가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욕실은 침실에서 통유리창으로 훤히 들여다 보였다. 가릴 방법이 없었다. 혼자 묵으니 가릴 필요는 없었지만 뻥 뚫린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어딘가 불안정해진다. 나스의 소세키는 집에 창이 있으면 모두 가려야 한다고 했다. 누군가 들여다볼 것만 같았다는 것이다. 나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해는 간다. 배관을 타고 올라오는 것 같은 오래된 건물 특유의 악취가 방 안에 고여 있었다. 환기를 위해 틸트 창을 열었더니 고층이라 겨우 한 뼘 정도밖에 열리지 않았고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었지만 닫으려 하자 완강하게 버티며 닫히지 않았다. 결국 TV와 창 문제를 해결하려 직원이 올라와야만 했다. 강연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와 보니 직원이 닫아주고 갔던 틸트 창이 도로 열려 있었다. 다시 닫아보려 했지만 닫히지 않아서 대충 창을 당긴 뒤 롤스크린을 내렸다. 다행히 롤스크린은 안막이어서 빛의 방해를 받지 않을 것 같았다. 불을 끄고 난 뒤 잠이 들었으나 1시간에 한 번꼴로 깼다. 왕복 10차선의 대로를 따라 야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들이 요란하게 질주했다. 대학병원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앰뷸런스들의 사이렌 소리가 제대로 닫히지 않은 창틈으로 밀려 들어와 내 귀에 꽂혔다. 도시에서는 밤새 많은 사람이 쓰러지고 다치고 죽는 것 같았다. 그 밤에 꿈을 꾸었다. 나는 어딘가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는 저렇게 피부가 매끈하다니 이상했다. 우리 아버지 같지 않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실제 사람이 아니라 마치 대리석 흉상처럼 보였다. 대화는 없었는데 나는 무슨 일인가로 아버지를 실망시켰고 아버지가 침묵으로 나에게 벌을 주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또다시 울리는 요란한 앰뷸런스의 사이렌 소리에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꿈이었구나. 그래.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지. 그날 낮 강연장 대기실로 찾아온 이가 물었다. 이 도시에 와본 적 있으세요? 혹시 연고가 있으신가요? 글쎄요, 연고랄 게 있다면 아버지가 여기서 상업고등학교를 다니셨어요. 야구 명문이었고 그걸 자랑스러워 하셨죠? 꿈을 꾼 것은 아마도 그 대화 때문이었을 것이다. 중세 기독교에서는 부활할 때 육신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 죽을 때의 모습일까 아니면 생전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까? 모두가 죽을 때의 모습들이라면 천국의 풍경이 유쾌하지만은 않을 것이고 천국처럼 느껴지지도 않을 것만 같다. 그렇다고 이상적인 모습으로 마치 포토샵으로 매만진 여권 사진 같은 얼굴들이라면 그것도 참 부자연스러울 것만 같다. 그런데 그날 밤 아버지는 바로 그 이상적인 피부와 얼굴로 내 꿈에 나타났고 나는 그런 아버지가 반갑기는커녕 불편했다. 1939년생인 아버지는 큰아버지와 같이 일본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처음에는 만주로 갔다가 일본으로 건너가 고백 근처의 어딘가에서 징용을 온 조선인들을 위한 식당을 운영했다고 한다. 해방 직후 일본에서 한반도로 귀환한 이들은 140만 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할아버지도 이들 중 하나였다. 현재 대전광역시 전체 인구가 한꺼번에 거의 빈손으로 돌아왔다. 아들 둘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온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땅에 붙박였다.
객지에서 장사를 하다 돌아온 이들의 농사가 쉬울 리 없었다. 살림은 여유가 없었는데 아이들은 계속 태어나 칠남배가 되었다. 큰아버지만 농업고등학교에 보냈고 아버지는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농사를 도왔다. 친구들이 책가방을 메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모습을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던 아버지는 가출해 혼자 도시로 나갔다. 가출 소녀는 어떻게 상업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을까? 어린 아버지는 여군들에게 밥을 해주는 곳에서 일하고 부뚜막 옆 쪽방에서 잤다. 저녁 준비가 끝나면 밤에 그 상업고등학교의 야간 과정을 다녔다. 나중에 여군들이 아버지의 고향을 찾아오기도 했다는 얘기를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고모에게 들었다. 여군들이 어린 아버지를 귀여워하고 공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왔던 것 같다. 객지의 호텔 방에서 눈을 멀뚱멀뚱 뜬 채로 나는 아버지와 내가 주고받은 기대와 실망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내가 언제 처음 아버지에게 실망했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부터가 사실 중력을 거스르는 것처럼 힘이 들고 부자연스럽게 느껴졌다. 언제나 내가 부모를 실망시킬까 두려워하며 자랐지 부모가 나를 실망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질문이 많은 아이였다. 어른들은 그런 아이를 좋아하지 않았다. 지금 생각하면 자기들이 답을 몰라서 화가 났던 것 같다. 어른이라고 모두 답을 아는 건 아니라는 것을 모를 때였다. 소설가가 되고도 한참이 지난 어느 날 고등학교 때 별로 가깝지도 않았던 선생님 한 분에게 김영하를 기억하느냐고 한 친구가 묻자 대뜸 질문이 참 많았던 되바라진 녀석 아니었냐고 되묻더란다. 나는 묻고 싶은 것에 10분의 1도 묻지 않았는데 말이다. 내가 아버지에게 느낀 첫 실망도 질문과 관련이 있었다. 출근을 하려고 쪼그려 앉아 전투화를 신고 있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군화에는 왜 이렇게 구멍이 많아요? 전투화는 목이 길고 구멍도 많다. 긴 구두끈을 구멍마다 통과시켜 단단히 묶어야 한다. 어린 내가 보기엔 불편하기 짝이 없었고 시간 낭비 같았다. 물론 지금은 전투화가 왜 그렇게 생겼는지 안다. 말 그대로 전투를 위한 기능적 신발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전투화 내 발목을 보호하고 물이나 흙이 신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면서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보온도 되어야 한다. 나도 출근 시간에 쫓기는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줄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많은 기능 중에 단 하나만 설명해 주었어도 나는 흡족해 했을 것이다. 목이 길어야 발목이 잘 부러지지 않거든. 같은 대답을. 그런데 아버지는 버럭 짜증을 내며 이렇게 말했다. 군하니까 그렇지. 에프라임 키손의 개를 위한 스테이크에는 아버지에게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묻는 아이가 나온다. 아버지는 이 자명한 과학적 사실을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곧 이게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설명이 계속 꼬이고 자꾸만 반박당하자 아버지는 점점 화가 난다. 사실 공전 현상에 대해서 쉽게 설명이 가능할 정도로 깊이 알지 못했던 것이다. 아마 나의 아버지 역시 전투화가 왜 목이 길고 구멍이 많은지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아니면 그저 그날 아침 뭔가 기분 나쁜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내가 국민학교 6학년 때 아버지는 여전히 서부전선의 전방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1970년대 말의 전방은 늘 긴장 상태여서 외박이나 휴가가 귀했다. 아버지는 아주 가끔 서울 집으로 와 하루 이틀만 묵고 부대로 복귀했다. 서울에 오면 아버지는 우리 형제를 데리고 목욕탕부터 갔다. 사복을 입은 아버지는 힘이 좀 빠져 보였고 어딘가다 또 설었지만 함께 살지 않아 자주 보지 못하는 아버지와의 목욕탕 나들이는 우리 형제에게는 꽤나 기다려지는 행사였다. 그 무렵 배가 제법 나온 아버지는 우리 형제를 모두 온탕에 들여 충분히 불린 후 하나씩 불러내 때를 밀어주었다. 하나가 아버지에게 붙들려 있는 사이 다른 하나가 냉온탕을 오가며 놀았다. 우리 형제는 아버지의 등을 서로 밀어주겠다며 자리싸움을 벌였다. 사건은 목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일어났다. 신발장에 올려둔 아버지의 신발을 누가 훔쳐간 것이다. 그 당시 그 목욕탕은 옷은 자물쇠가 달린 사물함에 넣을 수 있었지만 신발은 입구의 신발장에 넣어야 했다. 당연히 누구든 남의 신발을 몰래 신고 나갈 수 있었다. 아버지는 노발대발했다. 신발을 찾아내든지 물어내라고 하자 주인은 책임을 지지 못하겠다고 버텼다.
우리 형제는 집에도 가지 못한 채 아버지와 목욕탕 주인의 싸움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아버지의 분노는 이해할 만하지만 어린 내 눈에도 승산은 없어 보였다. 신발장 위에는 붉은 글씨로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겨주세요. 분실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히 써 있었다. 무엇보다 목욕탕에 벌거벗은 손님들이 모여들어 이 싸움의 승패를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는 것이 부끄럽고 싫었다. 아빠 그냥 집에 가요 제발. 동생은 거의 울 것 같은 얼굴이었다. 그래도 아버지는 쉽게 물러나지 않고 주인과 대거리를 했다. 어느새 날은 저물고 구경꾼도 줄어들었다. 끝내 아버지는 이기지 못했고 주인으로부터 신발장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아마도 도둑이 대신 벗어두고 간 것으로 보이는 낡고 더러운 신발을 받았다. 도둑의 신발을 꺾어 신은 채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때 아버지 나이는 40이었고 지금 내 나이보다 15살이나 어렸던 젊은 아버지의 행동을 나는 충분히 이해한다. 그것은 전형적인 직업군인의 사회 부적응 사례이기도 했다. 부대에서라면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다. 군화의 안감에는 주인의 이름이 매직펜으로 적혀있고 설령 안 적혀있다 해도 누가 감히 대대장의 신발을 훔쳐가겠는가. 아버지가 사회에 나와서 배운 유일한 삶의 방식은 군율이었다. 그럼에도 오랜만에 만난 아버지와의 즐거운 목욕탕 나들이를 아버지 자신이 망쳤고 그때 나와 동생이 빼앗긴 기쁨은 신발 한 켤레보다는 더 중한 것이었다. 아버지의 행동을 용서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모든 부모가 언젠가는 아이를 실망시키고 그 실망은 도둑 맞은 신발 같은 사소한 사건 때문에도 비롯된다는 것. 그 누구도 그걸 피할 수 없고 나처럼 어떤 아이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그 사소한 에피소드를 기억하고 기억하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해하면서도 아쉬워한다. 그렇지만 그게 부모를 증오하거나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누군가를 실망시킨다는 것은 마치 우주의 모든 물체가 중력에 이끌리는 것만큼이나 자명하여 그걸 받아들인다고 세상이 끝나지도 않는다. 나이가 들어 좋은 점은 그 사람이 나에게 해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리해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기대와 실망이 뱅글뱅글 돌며 함께 추는 왈츠와 닮았다. 기대가 한 발 앞으로 나오면 실망이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실망이 오른쪽으로 돌면 기대도 함께 돈다. 기대의 동작이 크면 실망의 동작도 커지고 기대의 스텝이 작으면 실망의 스텝도 작다. 큰 실망을 피하기 위해 조금만 기대하는 것이 안전하겠지만 과연 그 춤이 보기에도 좋을까? 오랜 세월이 지나 나는 목욕탕 사건에 대해 아버지에게 물었다. 기억이 안 난다는 답만 돌아왔다. 기대도 실망도 그냥 나 혼자 추는 춤이었다. 뇌졸중과 암투병으로 쇠약해진 말년의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동생과 나를 앞에 두고 당신이 죽더라도 제사 같은 것은 지낼 필요 없고 유골은 그냥 산천에 뿌려달라고 말했다. 직업군인으로 충분한 기간을 봉직한 아버지는 현충원에 묻힐 권리가 있었는데 그것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어차피 현충원에 기한이 있고 그럼 어딘가로 옮겨야 할 텐데 그걸 누가 하겠느냐. 후손도 없을 텐데. 냉담한 어조로 말하고 있었지만 억누른 실망감과 화가 공기를 타고 전해졌다. 우리 집은 원래 제사를 모신 적이 없는데 갑자기 무슨 제사 얘기냐. 안 지낼 것이다 라고 나도 날카롭게 받아쳤다. 제사는 시골의 큰아버지가 모셨는데 근무지를 떠날 수 없던 아버지는 거의 가보질 못했고 그러니 다른 가족은 말할 것도 없었다. 엄마는 평생 제사 근처에도 가기 싫어했다. 조선시대 유학자들이 중국에서 도입해 현지화한 이 의례는 근대를 지나면서도 소멸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전에 제사를 지내지 않던 집안들에게까지 널리 확산되었다. 군대의 효율을 숭상하고 근대화를 종교처럼 떠받들던 박정희 정권은 귀신을 모시는 제사의 풍습을 좋아하지 않았다. 가정 의례 준칙을 반포해 차례와 제사를 간소화하려 시도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제사는 산자들이 정색하며 공연하는 한편의 연극이며 주제는 기억이다. 창과 문을 열어 귀신을 환영한다는 뜻을 표하고 지방에 조상의 이름을 써서 태운다. 귀신이 어련히 알아서 자기 집을 찾아올 텐데 뭐하러 지방에 이름까지 써서 태울까 싶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다.